아이고, 잘 보이나요? 그 당시 하여튼 국제 형사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급부상하는 중국과 진원해 미국. 그 당시에 이제 저기 미국이 뭘로 이제 몇 가지가 잡혔냐? 이제 채권 쉽게 말하면 빚을 진 거야 누가? 겁나게 진 거야 누가? 미국이 중국한테. 그리고 또 미국 그 빚도 빚이지만 수출을 많이 하고 당연히 중국이 미국한테 뭐 저기 뭐 일방적으로 수출을 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돈이라는 게 달러가 미국에서 이제 상품을 사야 하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달러가 겁나게 넘어갔죠. 네. 당연히 상품하고 돈은 역방향으로 흐르죠. 네. 상품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면 그 반대로 달러 돈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뭐 즉 중국 대비 대미 북자 적자가 겁나게 미국이 그 적자를 겁나게 했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도화성이 돼요. 나중에 기축도가인 미국이 찍어낸 그 달러는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게 미국한테는 큰 이게 어떤 위협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그 당시에 달러를 겁나게 찍어냈죠. 세계 기축도가는 당연히 달러 미국이죠. 그 당시에 중국에서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요, 중국 내에서도 그런 저희 학계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정계 재계에서도 어떤 말이 나왔냐, 중국이 한번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일시에 전 세계 그 시장에 풀면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 미국은 쉽게 말해서 너무 부도난다. 뭐 미국이 부도나요? 네,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요. 중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달러를 일시에 방출시키면 그 부도가 나요.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이게 내가 하면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놈이 하면 불륜. 그거 똑같아요. 옛날 우리 IMF 사태가 뭔가요? 외환 위기죠. 예, 달러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는 또 있었는데 그때 그 이유에다가 저기 지금 월가 금융 세력들이 그때 어떻게 하냐, 작전 세력이 그때 좀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IMF가.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부채가 많은 것도 그게 저기 약한 그게 저기 유혹거리가 됐기도 하고, 국가에서 저기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내 가지고 그게 이제 저기 외환 위기로 이제 된 그 사례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기둥을 갖다가 그때 저기 뿌리째 뽑아버린 게 누가 뽑았냐, 우리가 말하죠, 소로스 사태라고 많이 하죠.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좀 증권 가서 소로스 하면 다 누가 알 거예요. 예, 그때 어떻게 하냐, 일시에 갖고 있는 간단해요. 작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주식값을 우리가 떨어뜨리고 싶잖아요, 작전 세력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보유한 주식을 일시에 다 그걸 팔아버려요, 그냥 세력들이. 그럼 주식값이 급락을 하게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너도 나도 이 회사 회사는 멀쩡한데 너도 나도 이 회사 주식을 다 팔라고 해. 그러면 막 그 똥값이 돼, 급락이 반에 반토막까지 순식간에 떨어지죠. 패닉 현상이 일어나고 똑같아요. 그 당시 우리 IMF 때 주식을 마치 그 일시에 팔면 저거 하듯이 똑같아요. 화폐도 그 나라의 그 화폐 시스템을 갖다가 무너뜨리려면 그 나라의 화폐를 갖다 일시에 그거를 갖다 시장에 풀어버리면 마치 주식하고 똑같아요. 작전하고 주식의 작전 똑같아요. 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 그 주식의 회사의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일시에 그걸 다 퍼부어 버려요. 그러면 급락을 해버려요. 그냥 옛날에 그 장영자인가 누가 그걸 했다가 이렇게 이제 그 법이 생긴 거죠.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게 상대가 미국이 월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걸 제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때 IMF 사태예요. 솔직히 우리 동아시아 쪽이나 이쪽이 그 사태예요. 좀 이걸 좀 역사적으로 가면 길게 들어가야 돼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옛날에 부동산 거품이었을 때 잘 생각해봐요. 일본 도쿄를 팔면 미국 땅덩을 다 사고도 돈이 남았어요.
그게 예전에 그 일본 그 저기 골드이스 아일랜드 누가 이제 그걸 하면서 저기 일본의 그 역대 그 저기 그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죠.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해가지고 그 90년대 꺼지죠. 그때 그 버블을 꺼트린 게 뭐냐면 그때 월가에서 다 그거를 이제 그 초전 박살 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기축통화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는 국가의 화폐들 갖다 박살내는 작업이었어요. 그게 일본에 잃어버린 그 일본 그 안에 알아요. 근데 왜 못 따지나요? 힘이 없잖아. 미국으로부터 국방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의존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원래 그 국제 상황이란 게 그래요. 힘이 없으면 그냥 저기 들어워도 거기서 이렇게 기어야 돼요, 이게. 그 예전에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80년대 보면 미국의 달러가 흔들리고 그때 예전에 이제 저기 두 개의 화폐가 기축통화, 대체 기축통화로 해서 80년대에 논의되던 통화가 두 개의 통화가 있어요. 자,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예전 뉴스 보면. 네. 일본의 엔화하고 두 번째 독일의 마르크화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저기 그 유로화로 이제 다 통합이 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하고 저기 독일이 중공업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저기 돈을 많이 벌고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제2, 제3의 기축통화로 떠올라요. 이제 제1 기축통화, 제1 기축통화는 당연히 달러고, 제2와 제3의 기축통화도 뭐냐? 엔화와 마르크화예요. 근데 마르크화는 나가리가 돼요. 왜냐? 동독하고 서독하고 통일되면서 어떻게 되냐? 그 경제가 많이 휘청거려요. 실질적으로. 그랬냐? 서독이. 동독하고 이게 저기 통일되면서 많이 휘청거려서 마르크화는 이게 기축통화에서 약간 저기 이렇게 좀 비껴나가고, 그 당시에 이제 저기 달러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대적할 수 있는 화폐가 그 당시 엔화였어요. 예전에 80년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엔화가 해가지고 그때 그게 뭐냐 이게 뭐냐 일본이 최고의 전성기가 85년도 90년도 사이죠. 그때 이제 그 부동산 버블 도쿄화를 얼마나 저기서 도쿄를 팔면 미국 전 땅덩어리를 다 사고도 돈이 남았어. 도쿄를 팔고 도시 하나를 팔고 그냥 일본 전체도 아니고 도시 하나를 팔고 미국을 다 사고도 남을 정도의 이게 엄청난 이게 어떤 버블이겠대요. 이제 그 버블을 꺼면서 이걸 일본 경제를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때 그 월가에서 그 작전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왜? 간단해요. 기축통화나 이런 세계 금융이나 만약에 이게 기축통화 넘어가면 금융도 같이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가 갖고 있는 금융의 그 힘은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그 파워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해요. 정확히 따르면 그걸 갖다가 유식한 말로 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화폐 발행조세라고 해요. 화폐를 발행하면서 세금을 걷어요. 기축통화는 전 세계로부터 세금을 걷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통화 하나 원하는 어디였냐?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걷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통해 안 겠대요. 근데 기축통화는 그 쓰는 나라로부터 다 세금을 걷어들여요. 간접적으로. 이게 기축통화의 그걸 통화 발행세권이라고 해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인플레이 조세라고도 이제 그걸 말하기도 해요. 이 기축통화로서의 이권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사람 잘 모르는데 그 기축통화 갖고 있는 그게. 그래가지고 그 기축통화의 그 달콤함을 미국이 너무나 잘 알아. 미국의 지금 경제를 이게 지금 받들고 있는 게 기축통화의 그게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에서 지금 그걸 버티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근데 그걸 갖다가 누가 이제 이걸 저거냐, 이제 중국이 그걸 갖다가 이제 초토화 시키려고 이제. 중국 애들은 그걸 몰라요. 공산당이나 이런 경제학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 옛날에 이제 제 세 명의 이제 거기 재계 인사 3명 있잖아요. 이 양반들 그걸 알아낸 거야. 누가 했냐? 그걸 뒤에서 설계를 미국을 갖다가 달러를 쉽게 말하면 이게 미국을 부도 내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걸 중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근데 누가 그걸 캐치를 하냐? 네. 우리나라 사람이 캐치를 누군데요? 예전에 IMF 때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라고 있잖아요. 참고로 그 당시에 이 양반 귀신이 아니야.
그 당시에 살아 있었어요. 김우중 회장이 그 당시에 이 양반 머리가 좋긴 좋아. 이 양반이 이게 공산국가로 이제 저기 이게 옛날 IMF로 망하고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이게 공산국가에서 이제 이게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때 자문이나 이게 지략을 많이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 도와준 게 뒤에서 밀실에서 도와준 게 김우중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이게 현재 이런 모든 산업이나 이런 게 이런 경제 산업이 이러는 게 밑작업이 다 김우중 회장의 그 설계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다 김우중 회장이 다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 된 거예요, 대부분이. 중국이 보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새마을 운동부터 해가지고 박정희 그 70, 80년대에 그 산업 붐이 일어난 거 그 똑같이 그 수순을 똑같이 밟아와요. 중국 그 개혁 개방하면서 90년대부터. 그때 거의 대부분 그때 김우중 회장이 이제 저기 IMF 때 먹튀하죠. 그러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다도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 거기 공산국가에 있는 공산당 이 사람들은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생리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그 당시에 자문을 밀실에서 많이 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우중 회장의 그 청사진의 밑작업에 의해서 거의 중국의 산업이 거의 이게 꽃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냐고. 옛날에 이병철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 귀신이랑 저기 정재 회장 귀신이랑 이 둘이서 예전에 이제 이건희 귀신은 나중에 그때는 안 돌아가셨구나. 하여튼 이게 두 양반이 이제 그걸 캐고 다닌 거야. 잘 아시겠지만 이병철 회장하고 저기 정재 회장이